영감님, 이 비단이 나주깬지 안동깬지 구분도 못하시면서 어찌 포목전 간판을 달고 계십니까? 장터 한복판, 초라한 행색의 댕기머리를 한 13살 꼬마가 수십 년 포목을 만져온 늙은 주인장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구경꾼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마 계집이 대체 누구래? 모르셔요? 글쎄, 저기 쫄딱 망한 임성복네 집에 얼마 전에 들어온 민며느리라잖아요. 쌀 한 줌도 없는 집에 시집을 와놓고도 어찌 저리 씩씩해? 대체 저 꼬마 며느리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다 쓰러져가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도 저리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최소희가 겪었던 민며느리 풍습은 조선왕조실록과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실제 역사 속 관습입니다. 경국대전으로 금지하려 했던 이 관습은 가난한 집안에서 10살 안팎의 어린 딸을 장차 혼인할 시댁에 미리 보내어 키우는 조언과 매매운이 뒤섞인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었지요. 지금부터 꼬마 며느리 최소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뭔 날씨가 이리 매섭대요? 그러게요. 올해가 유독 더 추운 것 같다니까요.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충청도 청주 고을의 아침이었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닿는 가파르고 후미진 산자락 끝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붕은 언제 올렸는지 군데군데 사가 내려앉았고 쌀이나무로 엮은 살인문은 덜그럭거리며 찬바람만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해 전만 해도 이 집안 주인댁의 모습은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청주 고을 장터 한복판에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3대째 이어온 포목전 금능전의 주인 임성복은 고을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믿음직한 포목상인이었어요. 멀리 한양에서 내려온 상당거강꾼들도 청주에 오면 의뢰 금능전 먼저 들른다고 말할 만큼 비단 보는 눈과 사람 대하는 도량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금능전을 3대에 걸쳐 일구어온 비결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임성복의 조부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온 것이었는데 바로 단 한 필의 비단도 산지와 품질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령 전라도 나주에서 올라온 최상품 명주라면 나주 명주라 똑똑히 밝히고 경상도 안동에서 들여온 삼배라면 안동 삼배라 분명히 적어 팔았습니다. 그 덕에 금능전을 한번 거친 포목은 한양 대갓집 마님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해마다 봄가을 장이 서면 금능전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거라 했던가요? 이렇게 탄탄하던 임성복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온 비수 때문이었어요. 그 비수를 꽂은 장본인은 바로 임성복의 친동생 임성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임성복의 그늘 아래서 자란 임성만은 형의 성실함과 신용을 눈으로 보며 자랐으나 그것을 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열매만을 탐내는 인물이었어요. 겉으로는 형에게 굽실거리며 금능전 허드렛 일을 도왔지만 속으로는 3대가 일군 금능전의 재산과 명성을 통째로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음흉한 욕심을 차곡차곡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성복이 큰 병치레를 하며 몸져 누운 틈을 타 임성만은 교묘하게 위조한 금능전 양도 문서를 들이밀었던 것이었어요. 날인이 흐릿하게 찍힌 그 문서에는 임성복이 금능전 전 재산을 동생 임성만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임성만은 그 위조 문서를 손에 쥔 채 관가에 먼저 달려가 신고를 마쳐버렸습니다. 병상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임성복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관가에 도장이 찍힌 뒤였고 임성만이 미리 손을 써둔 증인들이 나란히 나서는 바람에 임성복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3대가 피땀으로 일군 금능전은 하루아침에 임성만의 손에 넘어갔고 임성복 가문은 장터에서 멀리 떨어진 산자락 초가집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함과 화병이 겹친 임성복은 그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밤마다 기침을 쏟아냈고 정씨 부인은 이 집 저 집을 돌며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닳고 다른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밤마다 등잔 밑에서 바느질을 하는 정씨 부인의 손끝은 한때 청주 고을 제일 가는 포목전 안주인으로서 고운 비단을 고르고 어루만지던 그 손이 맞나 싶을 만큼 거칠고 갈라터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씨 부인은 남편 앞에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무는 버릇이 생겼어요. 쪽머리에 꽂은 비녀 하나만이 한때의 단아한 자태를 겨우 붙들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불빛 아래서 보면 빛이 다 발해 있었습니다. 외아들 임도겸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병석에 누운 날부터 이를 악물고 한 가지 결심을 세웠어요. 겉으로는 작은아버지 임성만에게 굽실거리며 이름도 뻔뻔하게 성만전으로 바꾸어 달린 그 포목전에서 장부 정리와 비단 계기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순한 조카로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장부 구석구석을 살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총명하고 기억력이 비상한 도겸은 장부 숫자를 한번 훑으면 앞뒤가 맞는지 단번에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으나 그 재주를 섣불리 드러냈다가는 작은아버지의 눈밖에 나 증거에 접근할 기회조차 사라질 것을 알기에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무명 두루마기의 집신 차림으로 묵묵히 비단을 개고 장부를 정리하는 도겸의 눈매는 맑고 이마가 넓었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는 반드시 억울함을 되갚겠다는 단단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렇듯 하루하루가 버거운 임성복 가문에 어느 동짓달 아침 느닷없이 허름한 가마 한 채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 몇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글쎄, 저 망한 집에 누가 딸을 들여보냈단 말이냐. 당장 내일 굶어 죽을 집에 시집을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찌 된 것이냐. 수군거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씨 부인이 삭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마루 끝에 서서 오들오들 떨며 가마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도겸은 그 옆에서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환 중에 혼처를 구하지 못하여 부랴부랴 민며느리를 들이게 된 것이 아들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미안한 노릇인지 도겸은 속으로 수십 번 자책을 삼키고 있었어요. 덜컹거리던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을 내딛는 새 신부의 모습에 담장 너머 구경꾼들은 일순입을 다물었어요. 가마에서 내린 것은 이제 겨우 13살 애다 못해 철부지 어린아이의 티가 그대로 남아있는 꼬마 처자였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한 낡은 남색 무명 치마저고리에 댕기머리, 산골 집안에서 온 민며느리라는 소문대로 달리 꾸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 꼬마가 달랐습니다. 본래 이처럼 어려운 집안에 팔려오듯 시집오는 어린 것들은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눈물을 쏟아내기 마련인 법인데 13살 채소이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도리어 해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눈이 뽀얗게 쌓인 초가집 앞마당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채소이는 마치 반갑던 친정집에 오기라도 한 듯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마루 끝에 서서 떨고 있는 정씨 부인과 도겸을 향해 목소리를 쨍하게 높였어요. 어머님, 날이 이리 추우신데 어찌 마루까지 나와 계세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제부터 힘든 일은 이 소희가 다 할 테니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구경꾼들은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꼬마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부인은 채소이의 작고 거친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어떤 집 구석에 들어온 것인지 알고나 있느냐? 우리 집은 당장 오늘 저녁 끓일 쌀 한 줌이 없단다. 이 어미가 어찌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정씨 부인의 눈에 그렁그렁 맺히는 눈물 앞에서도 채소이는 그 고운 미소를 한치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갈라터진 손을 꼭 감싸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님 막힌 물도 돌아가면 반드시 길을 찾는 법이라 했어요. 이 소희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니 어머님은 그저 저만 두고 보세요. 13살 꼬마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야무진 그 한마디에 바람에 흔들리던 초가집 마당의 공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제 어린 아내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또래 아이의 눈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언가 깊고 서늘한 것이 그 까만 눈동자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등잔 기름마저 아까워 불을 끄고 달빛에 의지한 문간방 안에서 도겸은 제 앞에 앉은 꼬마 아내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긴 침묵 끝에 도겸이 먼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참으로 미안하구나. 명색이 서방이라는 사람이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네. 채소이는 그 어두운 달빛 아래서도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도겸의 굳은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감싸주며 쨍하고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치 않으세요. 사내 대장부가 벌써부터 그리 기가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서방님은 그저 방에서 서책이나 열심히 읽고 계세요. 이 꼬마 소희가 뒤줄을 꽉꽉 채워놓을 테니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두세요. 긴 동짓달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채소이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 집안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채소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톱니바퀴처럼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산자락을 뒤덮은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찬설이가 마당 곳곳에 하얗게 내려앉은 그 고요한 새벽에 초가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문간방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툇마루를 내려선 것은 다름 아닌 13살 채소이였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다 등잔 앞에서 그대로 깜빡 잠든 것을 확인하고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잦아든 것을 귀로 헤아린 뒤에야 비로소 몸을 움직인 것이었어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일부러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을 고른 것이었으니 이 꼬마의 머릿속에 이미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소희가 향한 곳은 초가집 뒤편,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허리춤까지 자풀이 우거진 좁은 뒷마당이었어요. 소희는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흙을 한 웅큼 집어들고는 손바닥 위에서 잠시 비벼보더니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살며시 올렸어요. 그러고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기름종이에 정성스럽게 쌓인 비단 조각 두어 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자투리 천 조각처럼 보였으나 촘촘한 올의 밀도와 빛을 머금는 방식이 보통 비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라도 산골 출신 민며느리가 어찌 이런 것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희는 비단 조각들을 펼쳐 빛에 비추어 보고 손끝으로 올을 하나하나 헤아리더니 품속에서 작은 먹지와 굿한 자루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무릎 위에 먹지를 올려놓고 비단의 산지와 품질, 예상 거래 금액을 또렷한 글씨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익힌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손끝이 익숙하고 야무졌으나 그 솜씨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손끝에 냉기가 파고드는 그 새벽에도 소위 혼자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밥을 짓는 척 부엌에 들어간 소희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바느질감을 들고 이웃집으로 떠난 것을 확인하고 시아버지가 약기운에 잠든 것을 살핀 뒤에야 조용히 초가집을 나섰어요. 품속에 어제 새벽부터 간직해온 비단 조각을 곱게 안고서 말입니다. 청주 고을 장터까지는 산자락을 내려가 한참을 걸어야 닿는 길이었습니다. 동짓달 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는 그 길을 소희는 집신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갔어요. 낡은 남색 무명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고 댕기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렸으나
소희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소희가 멈춰선 곳은 장터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포목전 앞이었어요. 현판에는 광흥전이라는 글자가 굵직하게 새겨져 있었고 안에는 알록달록한 비단 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십 년 포목을 만져온 고을 제1의 포목 장수였어요. 소희가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영감은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에 댕기머리를 한 꼬마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인 영감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 품속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감님, 이것이 어느 고을 비단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인 영감이 귀찮다는 듯 힐끗 눈길을 줬다가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비단 조각을 받아든 주인 영감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오를 헤아리고 빛에 비추어 보고 냄새까지 맡아보더니 이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가,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소희는 허리에 손을 얹고 쨍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영감님,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고을 비단인지 맞춰보시지요. 주인 영감이 머뭇거리자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라도 나주에서도 한강 물길 가까운 쪽 마을 장인이 짠 명주입니다. 올해 간격이 이쪽 경상도 비단보다 촘촘하고 빛을 받으면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은은하게 번지는 것이 나주 명주만의 특징이거든요. 영감님 전에 갖고 계신 비단 중에 이것과 같은 촉감을 가진 것이 있으면 한번 대어 보시지요. 수십 년 포목을 다루어 온 주인 영감이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3살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비단 감별 지식이 어지간한 포목 장수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던 것이었어요. 주인 영감이 황급히 안경을 고쳤으며 비단 조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가야, 이것은 그냥 나주 명주가 아니구나. 올이 이 정도로 고르고 빛이 이렇게 깊으면 왕실 진상품으로 올라가도 손색이 없을 만한 상품 중의 상품이다. 대체 이걸 어디서 구한 것이냐? 소희는 그제야 입가에 살짝 미소를 올렸어요. 구한 것이 아니라 가져온 것입니다. 영감님.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비단이 지금 영감님 전에서 얼마에 팔립니까? 주인 영감이 값을 대자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2배를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비단이 더 들어올 것인데 그때마다 영감님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오늘 이 비단은 쌀 2가마니와 은자 10량으로 주시면 됩니다. 주인 영감이 눈이 둥그레지며 소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산골에서 온 민며느리 꼬마에 불과한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자신도 혀를 내두를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무릎을 쳤어요. 좋다. 내 말대로 하마. 그날 오후 텅 비어있던 임성복 가문의 초가집 마당으로 쌀가마니를 등에 진 장정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삭바느질을 마치고 돌아와 마당에 내려진 쌀가마니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 그 자리에 멈추어 섰어요. 그러고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밥을 짓고 있는 채소이를 보더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꿈을 꾸는 것이냐? 채소이는 솥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을 흩으며 싱긋 웃었어요. 어머님, 꿈이 아니에요. 그저 집에 있던 것을 제값 받고 판 것뿐이니 아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아버님 진지를 든든하게 차려드려야겠어요. 쌀과 은자가 들어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채소이는 그 사이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마당을 쓸고 정씨 부인의 바느질감을 덜어가며 초가집 안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서도 소희의 눈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살피고 있었으니 바로 도겸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물녘 깨야 돌아오는 곳 작은아버지 임성만의 성만전이었습니다. 소희가 처음 성만전을 찾아간 것은
도겸이 심부름을 나간 틈을 타서였어요. 어디서 왔느냐, 무슨 볼일이냐 묻는 점원을 능청스럽게 따돌리고 포목전 안으로 들어선 소희는 구경하는 척 비단 필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눈으로 장부대와 창고 입구 위치를 차분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 장부방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도겸아. 오늘 들어온 안동 3배 필수를 다시 세어봐라. 내가 어제 장부에 적은 숫자가 실물이랑 맞지 않더구나. 이면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창호지 너머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현수 형님, 제가 어제 분명히 2번을 확인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대로 42필이 맞는데요. 도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희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맞지 않다고 내가 말하잖아. 내가 잘못 센 거야. 다시 세어봐. 그리고 잘못 센 것으로 드러나면 이번 달 삭제서 빠지는 거 알지? 창호지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희는 그 침묵 속에서 도겸이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도겸이 나직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소희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겸이 왜 이 포목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지, 이면수가 왜 도겸을 그토록 들볶는지, 그리고 도겸의 그 맑은 눈 속에 왜 저리 깊은 것이 가라앉아 있는지를 말이지요. 포목전을 나선 소희는 장터 모퉁이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겸과 마주쳤어요. 도겸이 소희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소희야, 여기는 어인 일이냐? 소희는 대답 대신 도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만전에서 일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오늘 장부방에서 이면수 씨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분명히 맞게 적으셨는데 틀렸다고 우기는 것도요. 그리고 서방님이 그냥 참으시는 것도 들었어요. 도겸의 얼굴에 순간 낭패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왜 그러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찾고 계신 거지요? 그렇다면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도겸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 있는 13살 꼬마 아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처음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던 날부터 품고 있었던 의문이 그 순간 더욱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것인가? 도겸은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사실은 말이다. 그날 저녁 산자락 초가집 뒷마당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은 도겸과 소희 사이에 두 사람만의 조용한 약조가 처음으로 맺어졌습니다. 도겸이 성만전에서 틈틈이 눈에 담아온 것들, 수상한 날짜의 장부 수치들, 그리고 위조 문서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속내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소희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쥐며 단단하게 말했어요. 서방님이 찾고 계신 것, 제가 함께 찾겠습니다. 저는 숫자에 밝고 비단한 필만 봐도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성만전 창고에 금능전 물건이 섞여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도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꼬마가 대체 어떤 아이이기에 이런 말을 이토록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겸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이 13살 아내는 절대로 그저 산골에서 온 평범한 민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긴 동짓달 밤이 그렇게 두 사람의 약조를 품은 채 깊어갔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 바람소리가 울고 뒷마당의 소희가 새벽에 심어둔 씨앗들이 언 땅 아래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그 씨앗들처럼
이 꼬마 며느리의 진짜 비밀도 아직은 단단히 봉인된 채였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청주 고을 산자락에 이른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채소이가 임성복 가문의 살인문을 처음 열고 들어선 지 어느덧 2달이 흘러 있었어요. 그 2달 사이에 초가집 안팎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뒤주에는 쌀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병석에만 누워있던 임성복이 지팡이를 짚고 마루에 나와 햇볕을 쬐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어요. 정씨 부인의 손에서 삭바느질감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밤마다 등잔 밑에서 눈을 비비던 그 고단한 모습 대신 저녁밥상 앞에서 간간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채소이가 광흥전 주인과 맺은 약조 덕분에 비단 감별 품삯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초가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할수록 채소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히려 긴장의 끈이 더욱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었어요. 망한 집안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면 반드시 그 소문을 막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소희가 가장 경계하던 그 자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소문은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소이가 광흥전을 드나들며 비단을 감별하는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놀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글쎄, 저 망한 임성복네 집이 요즘 다시 살아난다던데, 맞아, 거기 새로 들어온 꼬마 민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래. 비단 한 필만 봐도 어디서 온 것인지 귀신같이 맞힌다지 뭐야. 그 말이 청주 고을 장터를 한 바퀴 돌아 결국 성만전 안채까지 흘러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만전 안채에서 그 소문을 가장 먼저 귀담아 들은 것은 임성만의 처 곽씨였어요. 옥비녀를 꽂은 쪽머리에 자줏빛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곽씨는 소문을 전해 들은 순간 눈초리가 위로 싸늘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곽씨는 남편 임성만과 아들 이면수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등잔 앞에 셋이 머리를 맞댄 채 무언가를 나지막이 의논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으며 간간히 임성복이라는 이름과 재산이라는 단어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무슨 결론을 내렸는지는 며칠 뒤 초가집 살인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로 답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아침 채소이는 뒷마당에서 2달 전 새벽에 심어둔 씨앗들이 어느새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운 것을 확인하고 막 부엌으로 돌아서던 참이었어요. 솥에 밥을 안 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그 순간 살인문이 거친 발길질과 함께 쾅 소리를 내며 반쯤 부서져 나갔습니다. 시커먼 사내들이 먼저 우르르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뒤를 따라 번지르한 남색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단 임성만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들어왔고 그 옆으로 자줏빛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곽씨가 들어섰습니다. 맨 뒤에는 이면수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따라 들어왔어요. 마루에서 햇볕을 쬐던 임성복이 그 소란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정씨 부인이 달려가 남편을 부축하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부엌에서 달려나온 채소이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들이닥친 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임성만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번지르한 얼굴에 탐욕스러운 웃음을 올렸어요. 형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장 내일 모레 굶어 죽을 거라던 집안이 글쎄 이렇게 살림이 나아졌으니 말입니다. 쌀도 있고 은자도 있다면서요? 혹시 관가에서 몰수해간 금능전 재산 중에 몰래 빼돌려 숨겨둔 것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임성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도겸이 방에서 뛰어나와 작은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작은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낮에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와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이면수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서며 도겸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쳐냈어요. 야, 도겸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어린 놈이 끼어드느냐. 그리고 너 성만전 장부에 손 뗀 흔적이 있더라. 지난달 안동 삼배 필수가 장부랑 실물이 다른 것도 다 내 짓이지? 도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증거 없이 맞서봤자 이면수의 교묘한 말솜씨에 오히려 자신만 궁지에 몰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채소이가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작은 몸집이 임성만 일가와 도겸 사이에 사뿐히 끼어들었어요. 이면수가 먼저 채소이를 가로막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야, 너는 뭐냐? 부엌대기가 어른들 일에 왜 나와? 곽 씨가 그 뒤에서 자줏빛 치마를 펄럭이며 걸어 나왔어요. 옥비녀를 꽂은 쪽머리에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채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글쎄, 이 집세 며느리라는 것이 이것이냐? 도겸이 장부를 조작해서 우리 성만전 물건을 빼돌린 것도 이것이 시킨 것 아니겠어? 전라도 산골에서 온 것이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로구나. 채소이는 곽 씨의 그 말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곽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라? 작어머님? 곽 씨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치켜떴어요. 채소이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의 친동생 되시는 분의 처신이 저로서는 작은 어머님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어머님, 방금 문중재산을 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중재산을 먼저 처리하신 분이 따로 계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임성만의 눈빛이 번뜩 달라졌어요. 곽 씨의 얼굴에도 순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곽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어린 것이 감히 어른 앞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어디 두고 보자. 관가에 가서 따져도 좋다. 이 집안이 어디서 그 쌀과 돈을 구해왔는지 사또 앞에서 낱낱이 밝혀봐야 알겠구나. 임성만이 손을 들어 마당에 대령한 사내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얘들아, 마당에 쌓인 쌀가마니와 안채 세간살이를 목록으로 적어라. 증거로 삼아야 하니. 사내들이 우르르 움직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채소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쨍하게 높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지요. 그 목소리에 담긴 서리빨 같은 기운에 사내들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어요. 채소이는 품속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광흥전 주인 영감님과 비단 감별 거래를 하면서 받은 거래, 장부와 품상 영수증입니다. 저희 집 쌀과 은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 안에 날짜와 금액이 모두 적혀 있어요. 관가에 가서 따지자고 하셨지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청하고 싶었습니다만 작은아버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임성만과 곽 씨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번졌어요. 이면수가 머쓱한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채소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으며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작은아버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관가에서 가산을 몰수당하시던 그 혼란한 날, 청주 고을 서쪽 물길 옆 전답 스물 맞이기의 소유권 문서가 갑자기 바뀐 것을 아십니까? 그 문서의 날인 날짜가 참으로 묘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임성만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곽 씨의 손이 옷고름을 꽉 틀어쥐었어요. 두 사람만이 알고 있어야 할 그 날짜가 어떻게 이 13살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초가집 마당에서 한쪽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리처럼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빛이 부딪히는 한가운데에 13살 채소이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이지요. 임성만이 이를 갈며 입을 열었어요. 좋다. 관가로 가자. 사또 앞에서 다 밝혀보면 될 일이다. 채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은아버님.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지켜보던 도겸은 그 순간 제 꼬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2달 전 달빛 아래 나직이 속삭이던 그 목소리, 서방님이 찾고 계신 것 제가 함께 찾겠습니다 하던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루 끝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남편 임성복은 지팡이를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힘을 주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오랜만에 처음으로 피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초가진 마당을 한번 크게 쓸고 지나갔어요. 뒷마당에서 파릇하게 싹을 틔우던 채소이의 씨앗들이 그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제 때가 되었다고, 드디어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었어요. 임성만이 관가로 가자고 으름장을 놓던 그 순간부터 채소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빠르게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아궁이 불을 끄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지금까지 도겸과 함께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순간은 채소이가 처음부터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임성복 가문의 살인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던 날부터 소희의 눈에는 이 싸움이 결국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비단 간별로 쌀을 얻어오고 도겸과 손을 맞잡고 성만전 장부의 허점을 짚어온 것도, 광흥전 주인과의 거래 장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챙겨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었어요. 도겸은 채소이와 나란히 동원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정말 괜찮겠느냐? 작은아버지가 관가에 미리 손을 써두었을 수도 있다. 사또가 작은아버지 편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 채소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서방님, 사또가 어느 편인지는 가봐야 알지요. 하지만 증거라는 것은 사람 편을 가리지 않는 법이랍니다. 날인의 먹빛은 거짓말을 못하고 장부의 숫자는 뒤집히지 않아요. 저는 그것만 믿고 들어갈 겁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들으며 제 꼬마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남색 무명 치마가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댕기머리 끝이 흔들렸어요. 누가 보아도 산골에서 온 가난한 민며느리에 불과한 그 모습이었지만 도겸의 눈에 지금 이 순간 채소이는 그 누구보다 크고 단단해 보였던 것이지요. 뒤에서는 임성만이 사내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곽 씨는 자줏빛 치마를 펄럭이며 채소이의 뒷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면수는 그 옆에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걸었어요. 세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이긴 싸움이나 다름없다는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과연 그 여유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청주 고을 동원 마당은 이른 봄 햇살이 내리쬐는데도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산방으로 늘어서 있었고 상석에는 청주 고을 사또 박문진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나이 50을 갓 넘긴 사또 박문진은 청렴하기로 소문이 난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가의 세력관계에 완전히 무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임성만 일가와 임성복 가문 사람들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정씨 부인이 병든 남편 임성복을 부축하며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임성복은 억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임성만이 사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먼저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이 아래입니다. 저기 앉은 형 임성복은 얼마 전 관가에서 금능전 가산을 정리한 죄인이옵니다.
그런데 글쎄 이자가 어디선가 쌀가마니와 은자를 끌어모아 살림을 꾸리고 있으니 이는 필시 관가 몰래 빼돌린 재산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소인 문중이 입은 피해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이면수가 곧바로 거들었어요. 사또 날이 게다가 저기 저 도겸이라는 놈은 소인 아버지 성만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장부를 조작하여 물건을 빼돌린 흔적도 있사옵니다. 지난달 안동 삼배 필수가 장부와 맞지 않는 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사또 박문진이 눈썹을 찌푸리며 임성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성복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겸이 이를 악물고 한 발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이 한 말씀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마당에 울려 퍼진 것은 13살 채소이의 목소리였어요. 맑고 또렷하되 조금도 떨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사또 박문진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는 13살 꼬마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사또가 잠시 채소이를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채소이가 단정하게 허리를 고추세우며 입을 열었어요. 소이는 임성복 어른의 민며느리 채소이라 하옵니다. 방금 임성만 어른께서 저희 집 쌀과 은자가 관가 몰래 빼돌린 재산이라 하셨는데 소인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채소이가 품속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2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방이 다가와 그것을 받아 사또에게 올렸어요. 이것은 청주 고을 광흥전 주인 오달수 영감님과 소인이 비단 간별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거래 장부와 품짠 영수증이옵니다. 날짜와 금액, 거래한 비단의 종류와 수량이 모두 적혀 있으니 사또 나리께서 확인해 주시옵소서. 저희 집에 들어온 쌀과 은자는 소인이 비단을 감별하여 정당하게 번 것이옵니다. 사또가 장부를 훑어보았어요. 날짜도 금액도 거래 내용도 어느 하나 빠짐없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임성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코웃음을 쳤어요. 사또 날이 저 꼬마가 비단을 감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13살짜리 민며느리가 비단 감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꾸며낸 이야기이옵니다. 광흥전 주인을 매수하여 장부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사또가 채소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증인을 세울 수 있겠느냐? 채소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사또나리. 광흥전 주인 오달수 영감님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이 직접 비단 감별을 해보이면 되겠사옵니까? 지금 동원 창고에 보관된 포목 중 아무 것이나 가져다 주시면 산지와 품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또 박문진이 흥미롭다는 듯 수염을 쓸어내리더니 이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이 창고로 달려가 비단필 3가지를 가져왔어요. 서로 비슷해 보이는 색감의 명주 비단들이었습니다. 채소이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비단들을 차례로 받아 손끝으로 오를 헤아리고 빛에 비추어 보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도 나주 명주이옵니다. 오래 간격이 고르고 빛을 안쪽에서부터 은은하게 머금는 것이 나주 명주의 특징이옵니다. 이것은 경상도 안동 명주인데 나주보다 올이 굵고 빛을 표면에서 반사하는 방식이 다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도 청주 인근에서 짠 것인데 나주나 안동 것보다 올의 밀도가 낮고 염색이 고르지 않사옵니다. 이방이 눈이 커져서 사또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사또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채소이가 말한 것이 모두 정확했던 것이었어요. 임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곽씨가 옷고름을 틀어쥐었어요. 이면수는 입술을 깨물며 채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가 포교를 보내 광흥전 주인 오달수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오달수 영감이 동원 마당으로 불려들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영감은 사또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채소이가 내민 거래 장부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품임을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소인이 아뢰옵니다. 이 장부는 소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사옵니다. 저 아이가 가져온 나주 명주의 품질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소인이 수십 년 포목을 다루었어도 그런 상품을 본 것이 처음이었사옵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비단 감별 실력은 소인이 평생 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었사옵니다. 임성만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어요. 사또 날이 저 늙은이를 저 꼬마가 매수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돈으로 증인을 산 것이옵니다. 사또 박문진이 차갑게 임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임성만이 입을 다물었어요.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채소이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이 한 가지를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말하거라. 채소이가 품속에서 이번에는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도겸이 성만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틈틈이 베껴 적어온 장부의 수치들이었습니다. 날짜와 물건 종류, 수량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또 날이 이면수 씨가 소인의 서방님 도겸이 성만전 장부를 조작하여 안동 삼배를 빼돌렸다고 고발하셨사옵니다. 그런데 소인이 보기에는 그 장부의 수치 오류가 도겸 서방님이 장부를 작성하기 사흘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옵니다. 동원 마당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소인의 서방님은 성만전에 들어간 이후 장부를 단 한 번도 임의로 고친 적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때마다 이면수 씨가 그것을 덮어버린 것이옵니다. 그 날짜들이 여기 모두 적혀 있사오니 확인해 주시옵소서. 사또가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방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사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면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곽 씨가 아들의 팔을 꽉 잡으며 눈짓을 보냈지만 이면수는 이미 다리가 풀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채소이가 이방을 향해 청을 올렸습니다. 이방 어른 성만전 창고에서 지금 당장 비단필 10개를 무작위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저희 금능전 원장부와 대조할 것이 있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방이 포교를 보내 성만전 창고에서 비단 10필을 가져왔어요. 채소이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비단들을 차례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오를 헤아리고 빛에 비추어 보고 직조 문양의 방향을 살피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그중 5필을 따로 골라냈어요. 사또 날이 이 5필은 성만전 물건이 아니옵니다. 이 비단들은 저희 금능전에서 3대째 거래해온 전라도 나주강 상류 쪽 장인이 짠 것인데 그 장인만이 쓰는 특유의 능문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것이 다른 나주 비단과 다른 점이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30년 동안 독점 거래를 해온 장인의 비단이니 성만전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금능전 재고를 그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사옵니다. 사또가 직접 비단을 받아 살펴보았어요. 이방이 몸을 낮추어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포교는 지금 즉시 나주 장인의 거래 문서를 가져오고 이방은 금능전 원장부와 이 비단들을 대조하라. 임성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채소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또 날이 한 가지를 더 아뢰겠사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가산을 몰수당하시던 그 혼란한 날 청주 고을 서쪽 물길 옆 전답 스물 맞으기에 소유권 문서가 바뀌었사옵니다. 그 문서의 날인에 쓰인 먹빛이 금능전 원본 문서와 다르다는 것을 관가 문서를 다루시는 이방 어른이라면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경국대전 호전에 위조날인으로 전답을 가로채는 자는 엄히 다스린다 하였으니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주시옵소서. 동원 마당이 얼음물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사또 박문진의 눈썹이 무섭게 치켜 올라갔어요. 임성만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저 꼬마가 지어낸 말이옵니다. 13살짜리 민며느리가 어찌 경국대전 호전을 안단 말이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사주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채소이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또 날이 소인이 지어낸 말인지 아닌지는 관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시면 되옵니다. 그 날짜의 전담 문서 날인을 확인하시면 위조 여부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위조 날인에 쓰인 먹빛이 금능전 원본 문서의 먹빛과 다르다는 것을 비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문서를 다루는 이방 어른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또가 이방을 향해 엄하게 호령했어요. 이방은 당장 관가 창고로 가서 금능전 원본 양도 문서와 서쪽 전답 소유권 문서를 모두 가져오너라. 그리고 포교는 지금 즉시 서쪽 전답 일대를 수색하여 실물 경계석과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포졸들이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임성만이 얼굴이 낯빛이 된 채 곽씨를 바라보았어요. 곽씨는 눈을 내리깔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면수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마당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시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문서 2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또가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박문진이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날인의 먹빛이 다르다. 그리고 날짜의 필체가 원본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임성만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곽씨가 아들 이면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또가 분노로 장표를 내리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시끄럽다. 3대를 이어온 포목 가문의 신의를 짓밟고 위조 날인으로 남의 전답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관가에 무고까지 일삼았으니 이는 장사꾼의 도리도 사람의 도리도 저버린 천인공노할 짓이로다. 여봐라, 당장 저 임성만과 그 가솔들을 옥에 가두고 위조 문서를 전량 회수하여 금능전으로 돌려주어다. 대낮에 살인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죄로 곤장 30대를 즉각 집행하라. 동원 마당에 곤장 소리와 임성만 일가의 처절한 비명이 봄 햇살 아래 시원하게 울려 퍼졌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성복이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겸은 채소이의 곁에 서서 그 작은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달빛 아래 처음 손을 맞잡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서방님이 찾고 계신 것 제가 함께 찾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 없이 채소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채소이가 고개를 들어 도겸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2달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미소가 이 순간만큼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안도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다짐인지 도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임성만 일가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고 동원 마당에 곤장 소리가 잦아들던 그 오후였습니다. 봄 햇살이 동원 마당 기왓장 위에 따사롭게 내려앉았고 마당 한 구석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짧게 울다 날아올랐어요. 방금 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당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채소이는 아직 긴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 박문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임성복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임어른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관가에서 더 일찍 살피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임성복이 지팡이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2해 가까이 억울함을 사귀며 병석에서 피를 토하던 세월이 그 한마디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었지요.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은 부모님 곁에 서서 채소이를 바라보았어요.
채소인은 사또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고 태연한지 방금 전까지 동원 마당에서 임성만 일가를 무너뜨린 것이 정말 이 14살 꼬마가 맞는지 도겸은 새삼 눈을 비비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원 마당 바깥쪽에서 땅을 울리는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청주 고을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거대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이 술렁이며 동원 입구로 달려갔어요.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고을 백성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니 저게 뭐냐? 저 가마만 해도 몇 채나 되는 거야. 저 비단 도포 입은 자들은 또 누구래? 저렇게 큰 상단 행렬은 한양에서도 보기 드물다던데.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앞뒤로 늘어선 가운데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두 채의 가마가 나란히 동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앞선 가마는 짙은 남색 비단을 두른 단정한 것이었고 뒤따르는 가마는 연한 옥색 비단으로 감싼 것이었습니다. 가마를 맹가꾼들의 옷차림부터가 달랐어요. 하나같이 쪽빛 비단 도포에 허리띠를 단단히 두른 차림이었으니 이 상단이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또 박문진이 그 행렬을 보더니 안색이 달라졌어요. 황급히 관복 매무새를 고치며 동원 계단을 내려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주 고을 사또가 손님을 맞으러 직접 내려서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는 일이었지요. 포졸들과 이방까지 일제히 도열하는 모습에 동원 마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색 가마가 동원 마당 한가운데에서 멈추었어요.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쉰을 갓 넘긴 듯한 사내였어요. 나이에 비해 머리에 흰서리가 일찍 내려앉았으나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수그러든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깊어 한번 마주치면 쉽사리 눈을 돌리지 못할 것 같았고 다부지게 다문 입술에는 수십 년 상단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입고 있는 도포는 팔도에서 구경조차 하기 어렵다는 전주산 최상품 명주로 지은 것이었고 손가락에는 묵직한 호박 반지가 봄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뒤이어 옥색 가마의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40 중반을 넘긴 듯한 여인이었습니다. 단아한 쪽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옥색 명주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었으나 그 눈가에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사또 박문진이 남색 도포의 사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 대행수 어른, 이렇게 직접 청주까지 행차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 대행수? 그 이름 석자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포졸들이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고을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전주를 본거지로 삼아 팔도 비단과 포목거래를 주름잡는 조선굴지의 포목거상, 전주 채씨 상단의 대행수 채판석, 삼남 지방 비단 유통의 절반을 손에 쥐고 한양 왕실 어용 비단 납품권까지 보유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포목상인이 조선 팔도에 없다고 할 만큼 거대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 채판석이 지금 이 청주 고을 동원 마당에 아내와 함께 직접 들어선 것이었어요. 채판석이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당 안을 훑다가 한 곳에서 멈추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임성복이었습니다. 채판석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반가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감사함인지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 눈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채판석이 임성복 앞에 멈추어 서더니 천천히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임성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때 대행수 어른이 어인일로 이 초라한 곳에 채판석이 고개를 들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멀은 소인이 베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진작 왔어야 했는데 일이 늦었습니다. 임성복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채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도, 도겸도, 동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채판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멀은 지금으로부터 꼭 12해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전주에서 청주로 비단을 올려보내던 소인의 상단 일행이 고개 마루에서 도적대를 만난 일이 있었사옵니다. 임성복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소인의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상단을 따라 길을 나섰다가 도적대의 칼날 앞에 서게 되었지요. 호위 무사들이 다 쓰러지고 소인도 칼을 맞아 쓰러진 바로 그 순간 지나가던 이멀은께서 맨몸으로 도적대 앞을 막아서 주셨사옵니다. 채판석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멀은의 그 담대함에 도적대가 물러서지 않았겠습니까? 이멀은께서 그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소인의 아내도 소인도 그 고개 마루에서 끝이 났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채판석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의 눈길이 마당 한 구석을 향했습니다. 그날 아내 뱃속에 있던 아이도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동원 마당의 모든 눈길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채판석의 눈길이 머문 곳에 채소이가 서 있었습니다. 채판석이 채소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채소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채판석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만큼은 10살 아이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채판석이 채소이 앞에 멈추어 서자 채소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소녀가 해냈습니다. 채판석이 말없이 채소이의 두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채판석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애비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다 해놓았구나. 그 한마디에 동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또 박문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도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임성복과 정씨 부인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옥색 가마에서 내렸던 여인이 채소이에게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채소이의 어머니였어요. 여인은 채소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소이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2달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것들을 그제야 조금씩 내려놓았어요. 이 꼬마가 2달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으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겠습니까? 채판석이 고개를 들어 임성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멀은 소인이 고백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저기 서 있는 채소이가 바로 소인의 딸이옵니다. 동원 마당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임성복의 지팡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씨 부인의 손이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었어요. 도겸은 채소이를 바라보다가 채판석을 바라보다가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사또 박문진이 낮게 탄식을 내뱉었어요. 전주 채씨 상단 대행수의 따님이 민며느리로. 채판석이 천천히 전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2해 전 그 고개 마루에서 살아 돌아온 날부터 소인은 이 머른의 은혜를 갚을 날을 마음속으로 기다려왔사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아이도 소인의 아내도 세상에 없었을 것이니 어찌 하루인들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임성복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대행수 어른, 그것은 그저 지나가다 마주친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리 크게 여기시다니. 채판석이 조용히 임성복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멀은. 그 두 마디에 임성복이 입을 다물었어요. 이멀은께서 그 은혜를 작게 여기실지 모르나 소인에게는 목숨이었사옵니다. 그런데 그 은인께서 간신배의 농간에 가산을 잃고 병석에 누우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인이 당장 달려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사옵니다. 그러나 채판석이 거기서 말을 멈추고 채소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머른의 성품을 소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거상이 들이닥쳐 재물을 들이밀면 그 대쪽 같은 선비 성품에 오히려 성을 내며 쫓아내실 것이 불을 보다 뻔했지요. 소인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차에 글쎄 이 아이가 소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판석의 이야기가 2달 전 전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채소인은 아버지 채판석의 서재에 조용히 들어서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소녀가 직접 가겠습니다. 임성복 어른 댁에 민며느리로 들어가겠어요. 채판석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외동딸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민며느리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채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임성복 어른께서 아버지의 은인이신 것은 소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의 성품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은혜를 갚을 방법은 소녀가 직접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굶주린 아이를 거두어 달라는 청은 모른 척하지 못하실 분이시니까요. 채판석이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소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5살 때부터 상단 창고에서 비단 필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자랐고 8살에는 채판석의 무릎에 앉아 장부를 읽었으며 10살에는 전주 장터 포목전 주인들과 직접 흥정을 벌여 상단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아이였지요. 비단을 보는 눈과 숫자를 다루는 머리 그리고 사람의 속내를 꿰뚫는 통찰력은 채판석 자신도 이 나이 이때는 갖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채판석이 낮게 물었어요. 소희야, 민며느리라는 처지가 얼마나 고달픈지 아느냐? 채소희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임성복 어른댁 도겸 서방님이 혼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서방님 곁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에요. 재물을 들이밀어서는 안 돼요. 그 어른의 성품에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채소이의 어머니가 서재 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채판석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약조를 하거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신호를 보내거라.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채소이가 그 순간 싱긋 웃었습니다. 채판석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 눈 속에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렇게 채소이는 낡은 남색 무명 치마 저고리에 댕기머리만 꽂고 아버지 채판석 상단의 최상품 나주 명주 비단 조각 몇 필을 치마 속에 숨긴 채 청주 고을로 향하는 허름한 가마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임성만 일가가 행패를 부리던 날 채소이가 아버지 상단의 비밀 암호로 정가를 보냈고 채판석 부부는 그 신호를 받자마자 청주 고을 사또에게 먼저 연통을 넣고 당장 전주를 떠나 달려왔던 것이었어요. 채판석이 이야기를 마치자 동원 마당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봄바람이 마당을 한번 크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꽃잎 몇 장이 흩날렸어요. 임성복이 채판석을 바라보다가 채소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하도 떨려서 정씨 부인이 두 손으로 남편의 손을 꽉 감싸 쥐었어요. 도겸은 채소이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얼굴을 든 채소이가 도겸을 바라보았어요. 도겸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소희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채소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면 소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소녀가 하려던 일들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채소이가 잠깐 말을 멈추었어요. 어머님이 소녀의 갈라터진 손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 마음이 소녀는 진심으로 고팠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소녀는 이 가문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더욱 단단히 다짐했으니까요. 도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채소이가 다시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체를 속인 것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도겸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용서가 아니라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 채소이가 이번에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 햇살이 내리쬐는 동원 마당에 맑게 울려 퍼졌어요. 채판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임성복에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멀은 소인이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혜를 갚게 해주시겠습니까? 임성복이 채판석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행수 어른, 이 늙은이가 무슨 낯으로 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오.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봄바람이 다시 한번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원 담장 너머 청주 고을 백성들이 담장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글쎄, 저 꼬마 민며느리가 전주 채씨 상단 대행수의 따님이라는 거야? 저 망한 포목전 집안에 제 발로 들어간 것이 처음부터 작전이었다는 말이지? 아이고, 그 13살짜리 꼬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방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채소이는 그 모든 수군거림 속에서 도겸의 손을 잡은 채 싱긋 웃으며 아버지 채판석과 어머니 곁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남색 무명 치마가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2달 동안 그 치마를 입고 청주 고을 장터를 뚜벅뚜벅 걸어다니던 13살 꼬마가 지금 이 순간 전주 채씨 상단 대행수의 따님으로 동원 마당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부터 한 번도 잃지 않던 그 싱글벙글한 웃음이 오늘은 무언가 다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인지 아직 남은 일이 있다는 다짐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꼬마 며느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동원에서의 판결이 있던 다음 날 아침 청주 고을 산자락에는 오랜만에 따사로운 봄 햇살이 구석구석을 고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봄비가 땅을 촉촉이 적시고 간 덕에 초가집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채소이는 혼자 뒷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채판석 부부는 초가집 안채에서 임성복 내외와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채소이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눈물이 12해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소희는 그 자리가 어른들만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뒷마당의 흙은 간밤비를 맞아 부드럽게 젖어 있었어요. 채소이가 손끝으로 흙을 살며시 건드려 보았습니다. 2달 전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이 뒷마당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 장부를 적던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집안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가, 뒷마당 문이 열리며 채소이의 어머니가 들어섰어요. 손에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채소이 곁에 조용히 앉으며 그릇을 내밀었어요. 간밤에 눈을 제대로 붙였느냐? 채소이가 그릇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소녀 괜찮아요. 어머니가 채소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가, 내가 이 집 마당에 처음 발을 디디던 날 밤, 이 어미가 얼마나 잠을 못 이루었는지 아느냐? 내가 갈라터진 손으로 부엌일을 하고 삭바느질 틈새에 비단을 들고 장터를 뛰어다닌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어미 가슴이 얼마나 쓰렸는지
채소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괜찮았어요. 진심으로요. 어머님이 소녀 손을 잡고 우시던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을 때 소녀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이 집안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두 모녀가 한동안 말없이 봄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서 빗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채판석이 청주 고을에 머문 것은 단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전주 채씨 상단의 핵심 거강꾼들을 청주로 불러들이며 본격적으로 금능전 재건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금능전 건물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임성만이 옥에 갇히고 위조 문서가 회수된 이상 금능전 건물과 그 안의 재고, 포목들도 임성복 가문으로 돌아와야 마땅한 것이었어요. 사또 박문진이 관가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능전 대문이 다시 임성복의 손으로 열리던 날이었어요. 임성복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해 가까이 산골 초가집에서 억울함과 화병으로 병석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3대가 일군 포목전 대문 앞에 다시 선 것이었지요.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겸이 그 뒤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채소이에게로 눈을 돌렸어요. 채소이는 금능전 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이야, 고맙다. 채소이가 고개를 돌려 도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특유의 싱긋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채판석이 뒤에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흐뭇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딸에 대한 대견함과 함께 12해 동안 마음에 걸려있던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홀가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능전이 다시 문을 열던 날부터 채판석 상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최상품 나주 명주와 안동 삼배가 수십 필씩 청주로 올라왔습니다. 채판석 상단의 거강꾼들이 한양과 충청도 일대 대갓집들의 금능전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퍼뜨렸어요. 3대째 이어온 금능전의 명성을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채소이가 있었어요. 채소이는 금능전이 다시 문을 연 날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고의 비단피를 점검하고 오전에는 거강꾼들과 거래 조건을 의논하고 오후에는 직접 장터를 돌며 청주 고을 포목전들의 동향을 살폈어요. 저녁에는 도겸의 서재로 들어가 오늘 살핀 것들을 장부에 정리하며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채판석이 그런 채소이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소이야, 좀 쉬어가며 하거라. 내가 다 쓰러지면 어쩌려느냐? 채소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소녀 아직 괜찮아요. 봄에 심은 것을 여름에 거두는 법이잖아요. 채판석이 그 말에 더 이상 잔소리를 못하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채소이가 금능전 살림만 챙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이의 눈에는 늘 도겸이 함께 들어와 있었어요. 저녁마다 도겸의 서재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고 정씨 부인이 지어준 보약을 빠짐없이 챙겼으며 도겸이 공부하다 지쳐 잠드는 날이면 조용히 촛불을 낮추고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도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방님,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서방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도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소이가 금능전을 살리고 가문의 재산을 되찾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금능전이 다시 문을 열고 반년이 지난 가을밤이었어요. 도겸은 서재에서 등잔 앞에 앉아 서책을 펼쳐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채소이가 다려다 준 오미자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도겸은 서책을 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금능전이 살아났고 아버지가 기력을 되찾았으며 임성만 일가의 죄상이 밝혀졌으나 아버지를 처음 모함하여 가산을 잃게 만든 것은 임성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도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임성만의 위조 문서가 관가에서 그렇게 쉽게 통과된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 그 배후에 관가 안에서 손을 써준 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채소이가 들어서며 도겸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세요? 도겸이 서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아버지가 금능전을 잃은 것이 임성만 혼자의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 위조 문서가 관가에서 그렇게 쉽게 통과된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 누군가 관가 안에서 도운 자가 있었을 것이야. 채소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서방님. 도겸이 채소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밝히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 채소이가 입가에 미소를 올리며 말했어요. 소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에요, 서방님. 암행어사가 된다면 그 뿌리까지 파헤칠 수 있을 테니까요. 도겸이 다시 서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다짐이 이제는 훨씬 구체적이고 단단한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지요. 채소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서방님, 소녀는 금능전을 지킬게요. 서방님은 저 너머를 보셔요. 그로부터 2해가 더 흘렀습니다. 채소이가 임성복 가문의 살인문을 처음 열고 들어선 지 꼭 3년이 되던 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청주 고을의 금능전은 눈부시게 살아났습니다. 재판석 상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때 임성만의 손에 넘어가 성만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그 자리에 금능전의 현판이 새 것으로 다시 걸렸어요. 처음에는 금능전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하며 찾아왔던 이들이 채소이의 비단 감별 솜씨와 정직한 거래 방식에 감탄하며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멀리 한양에서 소문을 듣고 내려오는 상단거강꾼들도 생겨났어요. 임성복은 기력을 거의 다 회복하여 다시 금능전 안에서 비단을 고르고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금능전에 다시 나온 날 임성복은 비단필 하나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떨렸지만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남의 집 싹바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능전 안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오랜만에 단아한 쪽머리에 비녀를 꽂고 고운 빛깔의 치마저고리를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그 차림으로 금능전 마당에 나서던 날 정씨 부인은 채소이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그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책을 파고들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양 도성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대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아간 마당에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 낡은 청색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여민 20살의 임도겸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시험장에 들어서며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채소이가 전날 밤 조용히 손에 쥐어준 작은 비단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판석 상단의 최상품 나주 명주 자투리였어요. 채소이가 그것을 건네며 말했던 것이지요. 서방님, 소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품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소녀한테는 부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님도 가지고 가세요. 도겸이 그 비단 조각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붓을 들었어요. 3년 동안 밤마다 등잔 앞에서 서책을 파고들던 것들이 채소이가 금능전을 지키며 보내준 그 시간들이 아버지 임성복이 억울하게 잃어버린 3대 가업의 무게가 모두 그 붓 끝에 실렸습니다. 도겸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과거 결과 발표 날은 청주 고을 금능전에서도 손에 잡힐 듯 긴장감이 감도는 날이었습니다.
임성복이 아침부터 금능전 마루에 앉아 한양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씨 부인은 부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어요. 채소이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창고에서 비단피를 점검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채판석만이 알아채고 있었어요. 채판석이 창고로 들어와 채소이 곁에 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도겸이 잘할 것이다. 채소이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알아요, 아버지. 소녀도 알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채판석이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채소이 곁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창고 안에는 갓 들여온 나주 명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임성복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섰고 정씨 부인이 부엌에서 달려 나왔어요. 채소이도 창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금능전 대문 밖에서 전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청주 고을 유생 임도겸, 이번 대과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를 하사받으셨도다. 그 한마디에 금능전 마당이 일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정씨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성복이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채소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3년 전 차디찬 문간방에서 도겸의 손을 잡으며 서방님은 그저 서책이나 열심히 읽고 계세요 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채판석이 채소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잘했다, 소희야. 채소이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청주 고을로 돌아오는 도겸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3년 전 낡은 회색 무명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작은아버지 성만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청년이 이제 어사화를 달고 당당하게 말을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청주 고을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구경했어요. 저게 임성복 어른댁 아들 아니냐. 맞아, 그 망한 포목전 집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지. 아이고, 세상에.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도겸이 금능전 대문 앞에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 부모님께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성복이 도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씨 부인이 도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들어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채소이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천천히 채소이에게로 걸어갔어요. 도겸이 머리에 꽂은 어사화를 조심스럽게 빼어 채소이의 댕기머리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채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도겸을 바라보았어요.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나라에서 서방님께 내린 것인데요. 도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급제가 누구 덕분인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3년 전 차디찬 문간방에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어사화도 없었다. 이것은 마땅히 부인 것이야. 채소이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했던지 봄 햇살보다 더 밝게 금능전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채판석 부부가 그 모습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채소이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12해 전 고개 마루에서 칼날 앞에 섰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그 밤에 임성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도 저 웃음도 저 아이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채판석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장원급제한 도겸은 임금의 직속 수사관인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도겸이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3년 전 임성복이 금능전 가산을 잃게 된 배경이었어요. 채소이의 예감이 맞았던 것이지요. 임성만이 위조 문서를 관가에 들이밀었을 때 그것을
별다른 검증 없이 통과시킨 관리가 있었고 그 관리 뒤에는 청주 고을 일대 포목 거래를 독점하려던 한양의 세도 상인과 그의 결탁한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도겸은 재판석 상단에 광대한 정보망을 더해가며 그 뿌리를 하나하나 파헤쳤어요. 밀서와 장부, 증인들의 진술이 쌓여가면서 부패의 사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희가 2달 동안 성만전 장부를 살피며 베껴 적어온 수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 꼼꼼한 기록들이 없었다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임성복을 모함하는 데 관여했던 청주 고을 관리들과 한양의 세도 상인 일파가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어요. 임금이 그 전말을 보고받고 진노하여 엄하게 처벌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임성복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며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임금이 임성복에게 가문의 명예 회복과 함께 포목 관련 왕실 납품 어용상인 자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최소희에게는 나라에서 내린 직첩이 하사되었어요. 직첩이 청주 고을 금능전에 도착한 날은 가을이 막 깊어가려는 계절이었습니다. 고을 사또 박문진이 직접 금능전을 찾아와 최소희에게 직첩을 전달했어요. 최소희가 2 손으로 직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낡은 남색 무명 치마를 입고 허름한 가마에서 내려 싱글벙글 웃으며 이 마당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 마당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었지요. 임성복이 사또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말했어요. 사또 어른, 소인이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이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꼬마 며느리 하나가 금능전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집안을 살린 것이지요. 최소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소희와 도겸의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금능전은 청주 고을을 넘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포목전으로 우뚝 섰습니다. 임성복의 이름 앞에 왕실 어용상인이라는 호칭이 붙었고 도겸은 암행어사를 지내며 조선 팔도의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일했어요. 금능전 안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주 고을 장터 사람들이 금능전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말하곤 했어요. 글쎄, 저 집이 말이야. 3년 전에 쫄딱 망해서 당장 내일 모레 문 닫을 것이라던 집이잖아. 그런데 저 망한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온 꼬마가 어린 것이 어찌나 당차던지 온 집안을 귀신같이 살려냈다지 않느냐. 그렇다네. 들어올 때부터 싱글벙글 웃더라는데 그 웃음 안에 저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딱 저 집 이야기야. 선한 마음으로 베푼 은혜가 결국 복덩이 며느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딱 맞는 것이야. 임성복 어른이 예전에 남에게 베푸셨던 것이 다 씨앗이 되어 이런 대단한 기적으로 돌아온 것이지. 인간의 탐욕은 결국 제 무덤을 파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도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선행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었어요. 13살의 댕기머리 꼬마 며느리가 낡은 남색 무명 치마를 입고 싱글벙글 웃으며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봄날부터 최소희는 단 한 번도 그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꼬마 며느리의 야무진 지혜와 따뜻한 마음처럼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넉넉히 굴러들어 오시길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쏙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고운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